우리 사회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토크 콘서트.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와 복지TV가 준비한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이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5번째 하는 동안 엄청 힘들게 달려오셨는데. 네,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요. 또 여름이니까 휴가는 여행 아닙니까? 예, 어디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다녔습니다. 네네.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행복한 마음을 또 진행해서 그런다 보니까 여기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나 뭐 이런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는데요? 비밀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갔다 온 데 얘기할까요? 네네.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제가 지금 휴가 기간이에요. 네. 지금 휴가 중이시래요. 예, 휴가 기간인데 방송을 하면 이 정도는 다 이제 손해를 봐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휴가 겸 방송 겸 나왔는데, 제가 휴가 때 제 고향인 해수욕장 껴있는 서해안을 갔다 왔어요. 근데 직업병인지라 갔는데도 이제 그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이 잘 돼 있는지, 또 뭐 이렇게 해변가에 이동 경로가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갔다 온 해수욕장이 굉장히 유명한 해수욕장이에요. 혹시 서해안 하면 떠오르는 해수욕장이 어디죠? 대천 말리포. 그렇죠. 거기 다음으로 유명한 춘장대 해수욕장이라고 아세요? 이름 참 저희틱하죠. 근데 거기도 서해안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해수욕장인데요. 갔는데 이게 장애인분들이 백사장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동해안 쪽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또 서해안 쪽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관심이 또 그런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동권 또 관련되면 또 생각나는 분이 있죠. 그렇죠. 이동권계의 천사.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하신데요. 네. 장애계나 사회복지계에서 이분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모르시는 것 같아서 빨리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 상인 대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큰 박수 주세요. 저는 이 금방 소개받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같이 그 속에서 회원단체로 있는데요.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굉장히 이름이 길죠. 그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주로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 이렇게 불러요. 전국장애인 철폐연대라고 많이 불러요. 길다 보니까 장애인을 차별을 철폐하나 장애인을 철폐하나 비슷비슷하죠,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비슷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그죠? 그래서 장애인을 철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장애인의 차별을 어떻게 함께 없앨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눌 이 주제는 이 장애와 장애인이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와 장애인이 누구인가의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를 알아야지만이 어디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도 함께 알 수 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누구가 장애이냐, 장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장애를 입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저는 83년도에 행글라이딩을 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다쳤어요. 이 경주 토암산에서 행글라이딩을 쭉 타고 올라가다가 고장이 툭 나가지고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저는 척수장애 하반신 마비를 입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 집안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입니다. 이 교회 가지 않으면 지옥 가는 줄 아는 이런 이
굉장히 기독교 사상에 어렸을 적부터 이런 집안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뭐 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이 예수, 불신, 뭐 이렇게 저는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잘 안 갔어요. 우리 집안에서. 그래서 헌금을 받으면 만화방에 갔다가 교회 간 척하고 다시 집으로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다가 호되게 두들겨 맞고 뭐 이렇게 자라왔던 사람인데, 그날도 이제 저는 83년도 8월 9일 날 주일날 행글라이딩 대회를 갔습니다. 83년도면 제 나이로는 군대도 제대를 했어요. 저는 82년도 12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장애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치기 전까지는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들로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저는 79년도에 대학을 들어가는데요. 그 대학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장애인을 한 명 만납니다. 예.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저희 학과에 이 여학생이 이 장애인이었어요. 이 소아마비, 제 기억으로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캠퍼스를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 비가 막 오더라고요. 소낙비가 막 와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여학생이 대학 캠퍼스에서 목발을 짚고 천천히 가더라고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가는데 그 비를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뛰어가면 되지 왜 안 뛰어갈까라고 생각했는데 목발을 짚고 못 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혼자 도망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산을 구해서 같이 걸어갔던 기억이, 제가 비장애였을 때 장애를 만나는 최초의 이 계기였습니다. 물론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본 적은 있겠죠. 그런데 바로 옆에서 우산을 세우고 가는데 수업 시간은 다 돼 가는데 천천히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못 가면서 천천히 가는 그 속도에 저는 그 속도를 그때 처음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처음 느꼈는데, 이 장애를 입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날 주일날 엄마 말 잘 들어서 교회 갔으면 제가 장애를 안 입었겠죠? 아닐까요? 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에는 250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등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250만 명의 모든 장애인들이 엄마 말 안 들어서 장애를 입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장애를 입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장애를 입어서, 그래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이 차별받아야 될 이유는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차별받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장애 그러면 떠오르는 게 동정, 봉사, 극복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떠오르죠. 저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안 보입니까? 아,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오늘도 나오면 저한테 이렇게 나가면서 수염도 잘 깨끗하게 깎고 머리도 단정하게 가가지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비장애인들 정상인이라고 하세요. 정상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너가 이렇게 이 수염도 길고 이렇게 무지막도하게 나가면 누가 너를 불쌍하게 동정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정상인들이 우리는 동정받아야 될 사람으로 있고 그래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게 바로 장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봉사, 정상인들,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해줘야지 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요? 아닌가요? 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주로 이제 수용시설, 대규모 수용시설, 물 좋고 산 좋은 그런 곳에 가서 우리는 봉사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봉사하러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너무 막 길면 1년에 한 번, 또 이제 굉장히 봉사심이 강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서 빨래해주고
그리고 목욕도 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고 다시 돌아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의 행동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이 장애인을 둘러싸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나눔이죠.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 저는 장애를 엄마 말 안 들어서 입어서 그래서 내 탓이죠. 내 탓이죠. 내 큰 탓이죠. 그래서 너는 너의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때문에 네가 잘못했어. 네가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장애 입어놓고 누구 탓할래. 네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이 장애를 입은 후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그냥 저 혼자만 겪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언론과 그리고 또 장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관심이 있던 관심이 없던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주된 시각이에요. 그렇지만 왜 이런 장애에 대한 동정, 봉사, 극복이라는 시각들이 왜 만연해 있을까라는 이야기는 이 사회의 개인주의, 경쟁, 효율성,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예요. 경쟁에서 이겨야죠. 그래서 열심히 교육받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효율성, 사람이 효율적이어야죠.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효율성이라는 것하고 관계는 없을까라는 질문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가지는 가치, 원리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연관성과 그리고 동정, 봉사, 극복이라는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이것과 관계는 없는 것일까라는 것이 장애인이 왜 차별받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장애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손상이라고 명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손상.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장애와 장애인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라고 하면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상은 뭡니까? 다쳤다라는 거죠. 바로 그 손상과 장기간, 그것도 손상도 이제 짧게가 아니라 장기간, 저처럼 굉장히 이제 죽을 때까지 너는 고칠 수 없어. 이런 판정을 받은 사람을 주로 이제 장애라고 하고요.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바로 장애인이라고 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손상이 장애다라고 법적으로도 그러고 있는데 과연 손상이 장애인가? 라는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퀴즈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발가락 2개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장애인일까요? 아닐까요? 서아프리카 부족의 사람들의 발의 모습이래요. 발가락 2개가.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발가락 여러분 5개 가지고 계시죠? 이 마을에 가면 여러분들은 장애인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장애인 맞죠? 그죠? 손상의 측면에서 보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손상의 측면에서는 보지 않는다라는 것 갖다가 퀴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만은 장애인일까요? 아닐까요? 비만은 미국에서는 장애인이래요. 물론 한국에서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민자는 장애인일까요? 아닐까요?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그러면 장애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이 없으시군요. 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민자는 스웨덴에서는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퀴즈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장애라고 보고 그것을 장애가 손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손상과 장애가 똑같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예. 자, 흑인이 피부가 검기 때문에 노예가 될까요? 아니죠. 흑인이
노예가 되는 어떤 사회적 차별과 억압이 있기 때문에 흑인이 노예가 되는 과정이 있죠. 그게 뭡니까? 흑이 사람을 잡아다가 마음대로 노동 착취시키고 노동 착취하고 그리고 가지고 놀다가 팔아먹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사회와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상이 아까 장애라고 했는데 바로 손상이 장애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회적 차별과 억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장애가 되는 건 아닐까요? 아까 우리가 배우기에는 손상이 바로 차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손상이 바로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억압이라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손상이 장애면 손상을 치료하면 돼요. 그죠? 다친 것을 치료하면 되는데 바로 다친 것을 치료하면 되는 것은 최고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의학계죠. 의사들이겠죠. 그렇지만은 손상이 바로 장애가 아니고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그거는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죠. 바로 이런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바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국인과 미국인 소통 잘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영어 잘하지 않습니까? 영어 잘하시죠? 우리 영어를 한번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우리 영어로 하겠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자막에 여기 또 이제 한국 버전으로 나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Hello, how are you? I'm glad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Me too. 그 다음에 잘 안 나가시면 See you tomorrow. Bye bye 하고 가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이것을 그냥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잘 아시죠? 수화 한번 해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십니까? 아시는 분 많네요. 그리고 뭐 별로 그 다음 잘 모르면 빠이빠이 하면 되죠. 그죠? 똑같은 이 간단한 영어와 수화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렸을 적부터 그 외국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죠? 몰입하죠. 영어 몰입 교육.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40만 명의 청각장애인이 있는데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교육 정책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간단한 수화조차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노력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배울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이것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바로 대한민국 사회의 장애에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바로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이제 없애야 되겠죠? 안 없애시겠습니까? 없애야죠. 그죠? 그래서 이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어떻게 없애왔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2015년 12월 29일 날 무슨 법이 만들어졌죠? 장애인, 노인, 보조기와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198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면 대략 한 36년 되나요? 35년? 36년의 세월. 일제 식민지의 36년은 아니지만은 이 36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이 15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 만들어진
복지 관련법이 장애인 복지법인데요. 처음에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 뒤에 만들어진 게 97년도에 하나가 또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만들어지는 게 이제 대략 보면 2006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대략 처음 만들어지고 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의 세월이 지난 후에 법이 만들어져요. 처음 만들어진 법은 심신장애자 복지법인데요. 이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1980년도에 전두환이가 집권을 하고 그 당시 세계에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 선언이 만들어집니다. 세계적으로. 장애인 인권이라는 말이 담론이 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집권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되고 미국에서 가다 보니까 유엔에서 장애인 선언이라는 것들이 있고 장애인 인권? 이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래서 81년도에 복지라는 이름으로 심신장애인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에 가서 법을 뺏겨옵니다. 그게 심신장애자 복지법이에요. 81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요. 그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해야 한다라는 것들로 명시한 것이 아니라 법의 모든 조항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법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도 강제할 수가 없어요. 법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은 뭡니까?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죠. 벌금을 내든가. 이게 바로 법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대한민국에 처음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데 모든 것들을 법의 조항은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선언적으로만 돼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던 세월이 1981년도에 만들어지고 20년을 지나면서 다시 법들이 만들어질 때 강제적인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81년도에 만들어진 그 법은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홍길동법이라고 해요. 홍길동의 마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뭐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러움이죠. 자, 심신장애자 복지법. 법은 법인데 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이런 서러움이 바로 녹아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서 다시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요. 바로 그 법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법은 2001년도에 1월 22일 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휠체어 리프트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할아버지가 중상을 입고 왜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떨어져 죽느냐 그러면 그날이 구정이었습니다. 구정 때 아들을 보기 위해서 역귀성한 이 노부부예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를 보기 위해서 오이도역에서 내려서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서 사망합니다. 2001년도는 이 대한민국에서 지하철이 있는데 그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두 다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정책이었어요. 우리가 매번 찾아가 가지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해야 되는 대중교통이고 그래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이 필요합니다 라고 수없이 강곡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건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도에 서울에 이제 이 지하철의 대중교통 정책을 리프트를 설치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시장님,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그것도 구정 때 이렇게 돌아가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그런데 검토해 보시겠대. 야, 그래도 찾아가가지고 검토까지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지덕집니까? 그죠? 그래도 또 하나 또 물어봤습니다. 검토하시는데 언제까지 좀 검토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언제까지 검토하는 것도 검토하시겠대. 지하철에서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죽었는데 그런 답을 받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뭐 장애인이니까 뭐 힘이 없으니까 돌아가야죠. 그죠? 집에 가서 다시 우리는 고이고이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01년도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한 달에 몇 번 외출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우리 착한 장애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합니다. 라고 70.5%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몇 번 외출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죠.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개인 사찰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당연히 장애인들이 이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엔 전제가 있어요. 이동하지 못할 거라는 전제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이동하지 못할 건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들이 70.5%나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하철에 리프트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장애인이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2001년도에 장애인들이 겪어야 했었던 삶이었습니다. 교통 이야기하면 뭐 지하철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마치고 나가면 어디 뭐 버스 타고 가시는 분 없죠? 버스 타고 가시죠. 예. 그럼 버스도 같이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당시 무슨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그래서 지하철로를 내려가고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저상버스. 계단이 없는 버스입니다. 휠체어 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버스가 지금은 있죠. 예, 지금은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도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서울시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도로 사정이 안 된대요. 시장님 되게 이상합니다. 우리 형이 뉴욕에 있는데 뉴욕에도 저상버스가 돌아다닌대요. 한국이 좋아하는 미국 그 뉴욕에서 저상버스 돌아다닙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도 저상버스가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그 두 개만 하면 너무 또 한정적이니까 인도 뉴델리에도 저상버스가 돌아다닌다고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도로 사정이 안 좋대요. 계속. 도로 사정이 왜 안 좋습니까? 그곳에는 아스팔트로 돼 있고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유리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1억 원이 더 듭니다. 1억 원이 더 들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리프트가 훨씬 더 저렴하게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장애인이 70.5%가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회 감옥과 같은 이런 현실은 결국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해야 될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돈을 들이기 싫은 이유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솔직한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것이 오히려 솔직합니다. 네, 너희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가 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책임져야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데 오히려 다 그들은 당신들을 위해서 별도의 버스 조그만 거 몇 개만 해줄게. 당신들을 위해서. 네 마음 다 아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이 어마어마한 것은 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버스도 올라타고 버스도 막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2년을 했어요. 그 2년을 한 것을 갖다가 저희 뮤직비디오로 있는데 뮤직비디오로 잠깐 보고 한번 볼까요? 살아가기 위해 힘들고 승리하리라. 장애 대방의 첫 깃발이여 이런 원쟁 지구쟁이여. 지하철 사방에 울리고 버스가 넘쳐나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벽 감옥이 따로 없다네. 투쟁으로 세상 열어가리라. 이 몸을 쟁취하리라. 온몸에 사슬을 묶어 물러서지 않겠다. 지하철 사방에 뚫리고 버스가 넘쳐나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벽 감옥이 따로 없다네. 투쟁으로 세상 열어가리라. 이곳을 쟁취하리라. 온몸에 사슬을 묶어 물러서지 않겠다. 투쟁으로 세상 열어가리라. 이 몸을 쟁취하리라. 온몸에 사슬을 묶어 물러서지 않겠다. 예, 잘 보셨습니까? 되게 신나죠, 노래 가사가. 그죠? 이게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떨어졌고 2002년도에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또 떨어져 죽어요. 그 1년까지의 이 그때 활동했던 영상을 모았는 건데 이게 50분짜리 다큐인데 노래만 좀 따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요. 2002년도에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또 떨어져 죽고 국가인권위원회, 그 당시 서울시 옆에 국가인권위 건물이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39일 단식 농성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약속을 받아요. 어떤 약속?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받고 이제 그 단식 농성을 끝내고 철수해서 그다음에 2006년도까지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의 이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 투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여기 영상 보면 뭐 지하철을 점거하고 버스 위에만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도 했는가 하니 이렇게 법 소송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저상버스 도입의 불이행을 위한 확인인데, 위헌 확인. 이거 헌법재판소에게 우리가 저상버스를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 것들은 헌법에 있는 평등권에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성별, 나이, 출신 등에 따라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평등권입니다.
그래서 그 평등권의 헌법 조항을 가지고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가 버스를 타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대. 그러면 같이 함께 위헌 소송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헌법재판관님, 되게 높으신 분들이죠. 그 높으신 분들한테 우리는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그리고 또 서울시를 상대로 이제 싸우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헌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가와 서울시가 이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물어본 재판입니다. 그게 2002년도에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밑에 보면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타고 갈 수 있는 버스가 없다면 오늘 마치고 나와서 여러분들은 버스 타고 가고 나는 버스 타지 못하고 여기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된다면 그것은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바로 대한민국은 그것은 차별이 아니다.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헌법에서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서 나오지 않는데 그럼 어디다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처럼 기독교이면 성경에다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 불교 신자 되시니까 불경에다가 불교에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헌법에 의해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돼 있는 것 같았는데 안 돼 있었어요. 그럼 어디다 해야 됩니까? 예? 법을 고쳐야죠. 바로 법을 고치야죠. 법을 고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 힘.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는 것은 바로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힘의 과정. 그리고 그 힘을 함께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동권 투쟁에서 바로 정말 소수의 중증장애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지하철을 내려가고 그들이 버스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그리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해야 될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을 고쳐왔던 과정입니다. 이렇게 고쳐왔어요. 여기 보면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이동권이라는 단어를 쳐보시면 2003년도에 처음 만들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면 2003년도 이전에는 국어사전에도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2005년도 1월 27일 날 법이 공포됩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이라는 법이 공포되고 1년 후에 시행이 돼요. 거기에 제3조의 이동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권리라는 것을. 이것은 권리다. 그게 법적으로 처음으로 명시되는 겁니다. 2003년도에 국어사전에 이동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2005년도에 법률로서 제3조 이동권이라고 있고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명시합니다. 이게 이동권입니다. 그전에는 이동권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없었어요. 여러분, 내년도에 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뭐 많은 선거들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죠? 그러면 여성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거는 좀 너무 좀 이 권리에 맞지 않잖아요.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있습니까? 그런 권리를 가져야 되나요? 정말요?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런 권리가 처음부터 있었나요? 가부장 사회에서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 아시죠? 바로 이동할 권리라는 권리로 명시하게 된 것들은 그전에는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비장애인 중심의 이동으로 만들어진 이 사회에서 당신들은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명백한 차별이죠. 그런데 그거는 법으로도 그렇게 해놨어요. 헌법에서도. 헌법에서도 평등권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대놓고 차별했습니다. 당신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투쟁의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것들을 했어요. 장애인 이동권 정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최근에 박원순 시장하고 이렇게 또 맺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이명박 그 당시 서울시장이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라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다 지키지 않고 가버렸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역사가 서울에는 34개 역사가 있었어요. 34개 역사의 환승장과 여러 군데 몇 군데가 안 됐는데 그거는 죽어도 안 된대요. 구조적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리프트를 펼쳐놓고 지나가는 출근길에 그것을 펼쳐놓고 막아놓으니까 또 비장애인들이 가다가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재수없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나갑니다. 아침부터 병신 봤다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출근길에 왜 나왔냐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수없이 하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시장님, 달나라가는 세상에 이게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왜 못 설치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전문가들이 죽어도 안 된대요. 죽어도 안 된대요. 왜 안 되는지.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학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시 검토하시라고 시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34개 역사에서 10몇 년 동안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20일 만에 된다라고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대표적인 역사가 광화문에 보면, 서울의 광화문에 보면 거기 리프트가 긴 게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굉장히 유명한 장소인데, 그래서 그것을 왜 안 되냐고 물어봤고 그것이 가능하대요. 20일 만에. 왜 가능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계단 밑에 숨어있던 기계실이 있는데 기계실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딴 데 옮기고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대요. 결론적으로 34개 역사에서 죽어도 안 된다라는 그들의 역사는 결국은 돈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다 5년 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100%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겠다. 그것도 지금 당장 하면 또 있는 버스 다 부숴야 되니까 그렇지 말고 10년 내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버스, 계단이 있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들어왔으면 대략 9년 정도를 운영해요. 9년 정도를 운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버스가 이상이 있는 없는지를 살펴서 2년을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합니다. 총 11년까지 운영을 할 수 있죠. 서울에는 이미 한 34% 정도가 저상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대략 한 10년 정도면 모든 버스가 100% 되겠다. 대폐차되는 모든 버스에 대해서는 저상버스로 도입하기로 이렇게 약속한 선언이에요. 바로 이런 선언들이 2015년도 12월 3일, 12월 3일은 세계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날이 세계장애인 인권선언이 있었던 날이에요. 바로 그날 서울시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라는 약속을 하게 되고 거기 위에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보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도 여러분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은데요. 이 고속버스는 왜 못 타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 인권운동의 산증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